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책 가녀장의 시대. 작가 이슬아. 출판사 이야기장수. 복희에게 아름다움이란 계절의 흐름. 맑은 날에나 굳은 날에나 자라기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 웅이에게 아름다움이란 슬픔과 기쁨의 극치를 다 아는 가수의 목소리. 밥하고 글 쓰는 두 여자. 슬아에게 아름다움이란 단정하고 힘있는 언어. 그리고 동료가 된 모구의 뒷모습이라고 작가는 소설 끝부분에서 말한다. 최근에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움이란 시를 알게 되었다. 작가와 시인의 생각이 비슷해 반갑고 놀라웠다. 시를 낭송하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짬짬이 책 읽고 잠들기 전에 시를 떠올리며 잔다. 짧지만 시어의 농축된 언어가 슬아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처럼 단정하고 힘있는 시라 전문을 옮긴다. 아름다움. 나태주. 놓일 곳에 놓인 그릇은 아름답다. 뿌리 내릴 곳에 뿌리 내린 나무는 아름답다. 꽃 필 때를 알아 피운 꽃은 아름답다. 쓰일 곳에 쓰인 인간의 말 또한 아름답다. 위 시처럼 이 책에는 아름다운 삶의 풍경이 많이 나온다. 낮점 출판사 대표인 설아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고 싶은 작가다. 슬아의 부모인 웅이와 복희는 슬아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낮점 출판사의 능률은 복희에 부엌에서 샘솟는다. 웅이와 복희, 복희 엄마 존자, 슬아 할아버지가 모여 장을 담근다. 잘 정돈된 항아리에 된장과 간장이 가득하다. 검은 숯과 빨간 고추를 단 새끼줄이 장독 허리에 감긴 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린다. 어릴 때 엄마랑 가마솥 가득 콩을 삶아 매주 만들던 날, 콩 삶는 냄새가 동네 입구까지 퍼졌고 푹 익은 콩 한 숟가락 퍼먹으면 구수한 콩 맛이 입에 꽉 찼다. 엄마가 큰 기둥에 묶은 줄을 잡고 삶은 콩이 든 자루를 차근차근 밟으며 땀 흘리던 풍경도 그려진다. 슬아와 복희가 산책을 한다. 복희는 구경할 게 많은데 슬아는 자꾸 빨리 가려 한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앞에서 복희는 몸을 낮춘다.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꽃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동안 딸은 파워워킹으로 동네 몇 바퀴를 돈다. 복희가 새로 발견한 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 나도 보고 있다. 도수가 녹아낸 길에 만나는 냉이꽃 민들레, 제비꽃을 지나 라일락 꽃잎에 빨대가 된 코를 꽂고 향을 들이킨다.
복희는 나랑 닮은 적이 많아 라고 생각하며 계절의 신비를 느낀다. 어느 날 복희는 슬아의 글쓰기 수업에 온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기다 글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본다. 살며시 다가가 간식이 담겼던 접시를 치우며 내가 지금까지 해줬던 간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고 묻자 아이가 고구마 마탕이라 대답한다. 다음에 해주겠다는 말에 기분 좋아진 아이가 금방 글을 쓴다. 아이들은 마당에 나가 술래잡기를 하고 땀 냄새 폴폴 풍기며 다시 책상에 모여 낭독회를 였다. 부엌에서 아이들이 낭독하는 소리를 듣던 복희가 눈물을 흘린다. 9살 아이의 글이다. 태어나서 좋은 점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엄마 품에 안길 때, 학교에 갈 때, 글쓰기 수업을 할 때 나는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그럴 때면 나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와 아빠한테 고맙다. 낭독을 마친 아이가 슬아에게 복희 선생님이 왜 우느냐고 묻자 네가 너무 아름다운 글을 써서 그래 라고 한다.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 10년도 훨씬 전 방과 후 아이들에게 독서와 신앙송 지도를 하러 다닌 적이 있다. 아침부터 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낸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또 있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었다. 축구에 대한 책을 읽은 날은 운동장으로 나가 호루라기 불며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축구에 대한 규칙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서 내가 몰라도 문제가 안 되었다. 땀냄새 풍기며 다시 교실에 모여 읽은 책과 축구한 경험을 자유롭게 적고 그리게 했다. 살아 움직이는 글이 아이들 성향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는 발표 시간엔 늘 웃음꽃이 피었다. 초록이 이쁜 계절에는 풀에 대한 책을 읽었고 그 풀을 찾아 밖으로 나가 놀았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복희와 설아가 9살 아이의 글이 떠올려 주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태어나서 즐거운 점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라는 아이의 마음이 부엌에서 일하는 복희 마음으로 흘러 복희는 생각한다. 유명 작가의 삶 같은 건 코딱지만큼도 부럽지 않지만 글쓰기의 세계가 얼마나 영롱한지를 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됐어. 슬아 아빠 웅이가 한 말이다. 책을 다 읽고도 자꾸 생각이 난 말.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웅이는 기가 막히게 해낸다. 어떤 일터에 투입되든 임기응변할 수 있는 웅이. 이런 걸
언제 다 배우셨어요? 라는 질문에 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됐어 라고 한다. 그냥 살다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많은 웅이는 남편과 비슷하다. 심한 기계치인 내가 다방면으로 손재주 많은 남편을 만난 것은 복이다. 결혼 생각 없던 내게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 돼 하신 부모님의 정성으로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남편도 웅이처럼 매주 복권을 구입할 때가 있었다. 수입 없이 1년 넘게 생활한 적도 있고 자다가 전화 받고 새벽일 나가서 비에 한박 젖어올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맥가이버 손이 되어갔다. 부탁하는 일은 뭐든 척척 고쳐냈고 만들어냈다. 남편도 웅이처럼 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가난했지만 남편이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다. 간여장의 시대는 가족의 사랑이 묵직한 배경으로 흐르는 소설이다. 슬아는 개미처럼 글을 쓰면서도 된장을 담글 줄 모른다. 복희는 글을 쓸 줄은 알지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된장을 담그겠다고 말할 것이다. 복희 엄마 존자는 된장 담그기에 도 같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간다. 라고 작가는 가족이란 단어가 담아내는 사랑을 단정한 언어로 가슴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자녀와 부모의 가운데 낀 세대를 사는 웅이와 복희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웃고 울며 읽은 소설이다. 여운이 길 것 같다. 가장이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전통적으로 가장은 아버지였고 남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간여장이란 무슨 뜻일까?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제목으로 붙인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목에 있는 단어 하나가 끈질긴 의문을 만들어내더니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불타는 전투력으로 이어졌다. 그 덕분인지 슬아네 가족의 삶으로 빠르게 들어가 버려서는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읽어야지 하는 계획을 무참히 뒤엎고 이틀 안에 끝을 냈다. 복희의 왜곡된 단어 기억에서는 나 혼자 읽기에 너무 아까워서 딸과 함께 읽고는 같이 깔깔깔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다. 딸이 그 집안의 가장이었고 출판사 사장으로 자기 모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경탄을 자아냈다. 이쯤 되면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질 것도 같았다. 슬아는 개미처럼 글을 쓰면서도 된장을 담글 줄 모른다. 복희는 글을 쓸 줄은 알지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된장을 담그겠다고 말할 것이다.
복희의 엄마 존자는 된장 담그기에 도가 텄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살아간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며 사는 나는 모성애가 좀 부족한 엄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 후 화장실 앞에 속옷과 젖은 속옷이 늘 쌓여 있고 현관 앞에는 아침마다 아들이 신발을 바꿔 신고 나가는 통에 운동화가 쌓여 있다. 아들이 빨리 분가해야 내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이 만들어진 이유가, 나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웅이는 딱 우리 남편이다. 사실 젊을 때는 잘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말이다. 남편은 먼저 일어나서 강아지를 챙기고 따뜻한 보리차를 만들어서 한 잔 가져다 준다. 그러면 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한다. 머리까지 다 다듬고 난 뒤 부엌으로 가면 남편은 계란 후라이를 하기 시작한다. 그 옆에서 과일을 씻고 잘라 요거트에 담은 후 믹스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의 아침 식사가 시작된다. 해가 지면 저녁상을 차리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당신들, 계속해서 서로를 살리는 당신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력이 그들에게서 엄마를 거쳐 나에게로 흘러왔다. 자라는 동안 나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가 참고 희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말할 수 없는 선대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 나 또한 사랑의 무한 반복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받았으니 당연히 흘려보내야 한다. 가부장이든 가녀장이든 아무나 했으면 좋겠다. 월급만 잘 챙겨준다면 가장이 집안에서 어떤 잘난 척을 하든 상관없다. 남이 훼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복희는 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고단함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쁨과 자유를 더 중요시했던 복희는 내공이 정말 단단한 사람인 듯하다. 신혼 초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는가에 얼마나 자잘한 싸움을 했던가. 싸우다 지쳐서 결국 자연스럽게 집 청소는 남편이, 부엌 일은 내가 맡게 되었다. 아직도 마음속으로 남편은 당신이 할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젠 나눠서 하기만 하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복희도 그런 비슷한 마음일까? 그러니 그깟 가장의 권위 좀 없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만 있다면 누가 권력을 가진 듯 무슨 상관일까 싶은 것이다. 사실 집안에서 주부들은 이런 마음으로 견디는 게 아닐까? 좋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유능한 상사처럼 나를 대한다는 얘기야. 슬아가 친구에게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이야기한다. 슬아는 부모에게는 자신을 상사처럼 대하게 하고 복지 혜택을 주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한다. 사실 타인보다 가족에게 더 상처받는 일이 더 많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기 때문이리라. 서로 너무도 가까워서 상처를 준다면 적당한 질서와 거리감은 필수일이라. 이 방법은 또 다른 해결책일 거란 생각이 든다. 취준생인 딸이 집에 있으며 빨래를 널고 개어주며 때로는 저녁밥상을 차리기도 한다.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해왔다. 투덜거리는 딸에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부조리와 차별은 사실 엄마이자 아내인 내가 받고 있던 거였는데 딸에게 그것도 내가 하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것에 실패했지. 부엌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언제나 실패했지. 복희가 차린 밥을 매일 대접받으면서도 그랬지. 슬아는 자신이 가부장의 실패를 반복했다고 느낀다. 이 책에서 가녀장은 가부장의 또 다른 권력형 이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쩜 이 시대 엄마들을 대표하는 복희의 존재와 가치를 슬아는 책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다. 존중받고 싶으면서도 나도 똑같이 부엌일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치 폄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 소홀히 대하고 넘어갔던 학교의 청소부 아줌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계산대에서 인사 없이 커피만을 받아왔던 카페 종업원, 그들 모두에게 오늘부터는 짧은 인사라도 건네봐야겠다.
그들의 서비스로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한지 감사의 말로라도 알려야겠다. 빨래 널어달라는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딸에게도 맛난 커피 사 먹으라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야겠다. 나와 강아지와 가족을 위해 아침을 맨 먼저 열어주는 남편에게도 노고를 치하해 주어야겠다. 남편에겐 어떤 복지 혜택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에요. 한숨을 쉰 뒤 덧붙인다. 더러움을 참을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참을 수 있게 된 것, 감내하며 살게 된 것, 포기하고 살게 된 것이 꽤 많아졌다. 20, 30대를 살아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된 것들일 텐데 한편으로 어른의 모습이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도 든다. 누구나 지나온 인생에 대해 후회나 아쉬움을 갖는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며 지난날의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인생의 아쉬움 따위는 남기지 않으려는 듯한 딸이 있다. 소설 가녀장의 시대의 주인공 이슬아다. 소설은 오토픽션 장르로 실제 이슬아 작가의 삶과 생활이 많이 겹쳐 보인다. 슬아는 자신의 엄마가 11명의 끼니를 책임져야 하는 할아버지 집에서 나고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작가가 되었는데 모부와 합가하여 가족 경영 출판사를 차리게 된다. 이 집은 가족 간의 질서가 좀 독특한데 그 이유는 슬아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딸은 작가로서 글을 쓰고 엄마는 음식 만들기와 출판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아빠는 집안의 다른 살림과 딸의 운전기사 노릇을 한다. 모부에게 월급을 주고 각종 수당과 보너스까지 챙겨주는데 근무 시간만큼은 서로 존대하며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를 이어간다. 이야기는 이러한 가족관계 속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며 있었던 일들, 모부의 지난 날들과 현재의 일상, 슬아 자신이 작가로서 느끼는 고충과 애환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된다. 읽는 내내 푹 터져 나오는 실소 연발에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다. 가뿐하고 통쾌하고 새롭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가족애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어느 순간 자리 잡는다.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자식과 배우자 때문에 내 원래 모습을 조금 참고 하기 싫은 것을 감내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다. 인생에 손해 같은 건 없어. 학창시절에는 사춘기도 없이 착한 딸로 모범생으로만 지낸 기억뿐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앞사람 꽁무니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며 내 집 장만의 꿈을 향해 달리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꿈꾸었던 건지 이제야 되짚어보게 된다. 한동안은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찬찬히 돌이켜보면 손해 같은 것은 정말 없다는 결론에 닿았다. 선택이 있을 뿐이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있다. 함께한 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다. 우리 가족 그 누구도 누군가 때문에 손해본 적 없다고 말하고 싶다. 힘든 시간에 함께 있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려 노력했을 뿐이다. 손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는다.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정진한다. 어른이 된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패스의 도쿠 에세이 이스라 장편 소설 가녀장의 시대 출판사 이야기 장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교 사상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의 내용도 종교의 자유도 성의 자유도 그리고 에세이인 듯 하나 소설이라는 점 작가의 가족 이야기로 사실과 허구를 섞어 만나게 엮은 가족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가녀장이 무슨 소리일까? 읽다 보니 알겠다. 가부장이 아버지 위주의 시대라면 가녀장은 딸 중심의 시대, 가모장은 엄마 위주의 시대. 작가로 성공한 딸을 돕는 부모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그렸다. 딸이 부엌 살림을 하는 엄마에게 월급을 주고 청소 및 다양한 일을 하는 아빠에게도 월급을 주는 가녀장의 시대는 실존 인물의 자전적 내용이라 에세이 같았다. 그러나 깨알 같은 대화와 각자 주인공의 마음을 풀어가는 장면들이 에세이와 다르게 소설같이 재미난 느낌이다. 처음 읽었을 때 엄마도 딸도 그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잠시 혼란스럽긴 했다. 가녀장이고 분명 주인공이 딸인데 그라고 해서 말이다. 남성을 그, 여성을 그녀라 배운 나에게 그라고 혼선을 주면서 오히려 본문을 다시 확인하고 글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엄마 아빠를 모두 표현할 때 부모라는 단어가 있다. 한자어라 아비부 어미모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엄마가 나온다면 이 소설에선 모부라고 명명하며 엄마를 앞세워 불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스라 장편소설의 가녀장 시대는 장면이 그려지듯 읽혀 좋았다. 본문 페이지 181페이지에 글을 쓰고 싶게 만든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중약, 그런 너를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먹고, 기억하는 나. 문학의 이유는 그 모든 타자들의 총합이다. 이스라 작가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친구들의 이야기로 재미나게 진행되는 점과 다양한 사회 의식들을 다루고 있다. 나 역시 이스라 작가처럼 나의 이야기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친구, 남편, 딸들을 키우며 내 가족으로, 직장 동료로 나와 만나 행복했던 일, 아쉬웠던 일을 적어보고 싶다. 엄마의 소원이자 유언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내용은 최근 타이핑 작업을 마치며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소설로 재미있게 각색하고 싶다. 작년대 이야기도 제본책으로 만들어 추억용,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다. 나와 몇 사람에게만 보여준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와 허구가 섞인 소설을 재미나게 읽으면서 부러웠다.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제본책과 비교가 확실하게 되어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 독후감이 아닌 독후 에세이 글쓰기를 알게 된 소중한 시간으로 앞으로도 독후 에세이를 꾸준히 써보며 나의 글쓰기 근육을 단련해야겠다. 그래서 나의 글이 일기, 편지, 지루한 서술식의 에세이 형식뿐 아니라 이스라 작가처럼 재미나게 술술 읽혀지는 읽는 것만으로 장면이 그려지듯 써내려가고 싶다. 이스라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 독후 에세이, 권위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세대로, 신주원.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 제목과 왕관을 쓴 여자의 표지를 보니 이건 페미니즘 소설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뻔한 스토리가 유추되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가부장,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남자들의 어이없는 권위의식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급진적 페미니즘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책의 주인공 스라는 잘나가는 작가이자 낮잔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모부를 고용하는 고용주이기도 하다. 모부는 출판사 업무뿐 아니라 집안일도 맡는다. 스라는 복혜의 월급을 웅이 월급의 2배로 책정한다. 엄마의 노동이 아빠의 노동보다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야. 라는 가녀장의 말에 웅이는 어떠한 불만도 없다. 가부장이었던 할아버지가 며느리의 제사상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스라는 가녀장으로 권위를 갖고 그녀의 요구는 우선하며 그녀의 허락과 승인 없이 작은 물건도 살 수 없다. 1921년 소설 김동인이 뱃다라기에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실수로 조금 밟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거꾸로 틀이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죽일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장면을 생각하면 100년 사이 급변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2050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 가구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 1인 가구인 나도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 집안일과 경제력, 건강 등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가정의 기둥이 돼서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의 부담감은 없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0억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평생 돈을 벌어도 내 집 장만 할 수 없다는 암담함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큰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외롭지만 혼자인 독립적인 삶을 많은 이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한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경제적으로 지쳐주지 않고 풍족하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 무슨 일이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지. 사실 글쓰기도 그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선 어떤 이야기도 완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스라의 말처럼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시대, 경제력은 가정을 이루는 필수 사항이며 집안 내 권력 항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라는 주말도 없이 밤늦도록 원고 마감에 맞춰 글을 납품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안의 가녀장이 되었다. 그녀의 모부로부터 역시 성공에는 달라 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판사의 좌표가 되어 집안의 기둥이 된 것이다.
이스라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는 남녀라는 구분이 아닌 경제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 권력이 변화된 현대 대한민국의 모습과 우리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부장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